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전자 위치 추적 장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살인 행각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전자발찌와 우범자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56살 강 씨는 지난달 26일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27일에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를 했고 29일 새벽에는 5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이 같은 범행 사실은요, 29일 오전에 강 씨가 경찰에 자수를 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쟁점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죠. 네.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째 살인은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다는 거죠. 보호관찰소 범죄 예방팀이 출동을 한 건요.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지 30분이 지나섭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나서 경찰이 검거 협조 요청을 받고 갔는데 집을 찾았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라서 자택 내부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내부에 첫 번째 피해자 시신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범행을 그때 알았다며 검거가 좀 더 빨리 되지 않았겠냐. 그러면 두 번째 살인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 1인당 17.3명을 관리하는 인력 부족의 한계. 그리고 경찰은 협조를 받을 때 뭐 때문에 협조를 받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 신속한 검거를 위해서 경찰과 공유하는 정보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도 죗값을 치르고 우리 사회로 다시 복귀를 하면 자신들의 일상을 이어나갈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게 우리 사회에도 필요한 일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세심한 관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런 흉악범 같은. 예, 고위험 군이죠. 예, 강 씨는 30명이 넘는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 그리고 성범죄를 저질러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를 했고요. 이 출소 전에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가 돼서 집중 관리 대상이었지만 이 보호 관찰도 세밀하지 못했습니다. 이 강 씨가 또 출소 이후에요. 교도소 교정위원이었던 한 목사의 추천으로 이 가정이나 사무실을 방문해서 이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직을 한 일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강 씨가 아무래도 성범죄에 전력이 있었던 만큼 이를 고려해서 선별적 취업 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취업도 취업이지만 주민들이나 주민센터 관계자들도 이런 성범죄 이력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던데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신상 공개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교정시설에서 각종 제도를 마련해 뒀지만 실제로는 거의 무용지물이다 이런 비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강 씨는요, 성범죄에도 불구하고 이 신상 정보 등록과 고지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신상 공개는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 2006년 6월에 도입이 됐고요. 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2011년 4월에 이 신상 정보 등록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이때 3년 소급이 됐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2006년 5월에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요, 소급 적용 대상에서 도 빠졌습니다. 강 씨는요, 만 17세부터 거의 20년 동안 복역과 출소를 8번 정도 반복을 하면서 처음엔 절도해서 성범죄까지 만성적 범죄자가 됐다 이런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재범 방지가 핵심인 수감 중 교정 기능이 무용지물이었다 이런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형사정책 전문가들은 이 전자발찌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보호 수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보호 감호는 인권 침해 논란 때문에 폐지가 된 상황인데요. 지금 보호 수용 제도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도요, 보호 수용 관련한 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요.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 등을 2회 이상 저지르는 재범 위험성이 인정이 되면 형기가 끝나도 형기와 별도로 최대 10년까지 수용하는 내용의 법안도 있습니다. 인권 침해 논란으로 2005년에 폐지된 보호 감호는요, 이 절도 등의 범죄까지 대상으로 했지만 보호 수용제는요, 성범죄, 살인 사건 등 좀 강력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보호 관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낮에는 일상생활을 하게 하고 밤에만 일정 시설이나 지역에서 살게 하는 등의 제도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골든타임을 놓쳐서 발생한 연쇄 살인이 아니라 이 전자발찌나 우범자 대책에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 대책 마련에 좀 빨리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권의 높낮이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지금 시민들이 이런 최근에 발생하는 일련의 흉악 범죄들로 인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당국의 제도적인 보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선출직 공직자에게 공약은 중요합니다. 자신의 비전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공약 이행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임기 1년을 앞둔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 이행 평가 성과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2021년 민선 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평가에서 SA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전국 17개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 이행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5개 분야를 평가를 해서 SA부터 D등급으로 분류를 하는데 대구시는 특히 공약 이행 완료도가 70.6%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홍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평가의 근거가 되었던 공약 이행 정보, 네. 그 정보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의혹, 의문이 문제 제기. 제기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권 시장은요, 2018년 선거 당시에 이 홀로 어르신 돌봄 서비스에 2022년까지 30억 원을 드리겠다고 했지만 2018년에 2억 6천만 원을 쓴 것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중고 친환경 급식 한 끼에 300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요, 140원으로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그리고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이 또 있었는데요. 대신에 산후조리원이나 이 산모 도우미 비용 일부 지원으로 바뀌면서요. 예산이 당초 80억 원에서 10분의 1 수준인 이 8억 원대로 줄었고요. 시행 시기도 당초 올해에서 내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마냥 줄어든 것만은 아니고요. 사회복지 관련 기관 협회를 위한 이 대구 시민복지 플라자 건물 건립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이 226억 원으로 당초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공약 이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건요. 40개 공약의 예상과 일정과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에 대구시가 위촉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좋은 점수를 좀 받기 위해서 공약을 다소 바꾼 게 아닌가 이런 말이 나올 법해요. 여기에 대해서 대구시가 해명 자료를 냈어요. 대구시는 홀로 어르신 지원은 국비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변경을 했고 친환경 급식은 이 무상급식 시행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를 좀 조정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은요. 민간 인프라를 활용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판단. 그리고 시민복지플라자 예산은 사업 부지와 규모가 이제 확정이 돼서 변경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지침이 있다면서 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ARS를 통해서 무작위로 추출한 30명으로 꾸려서 회의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이 취재진이 명단을 요구를 했지만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회의체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는 대목이고요. 대구 참여연대는 공약 변경을 위한 시민평가단 회의 수당과 운영에 시 예산 2,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공약 변경 회의를 대구시 예산으로 진행한 단체가 이 공약 이행 평가 단체였다는데 주고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해명대로요. 계획은 했지만 상황과 현실에 따라 특히 또 코로나19 상황이라 바뀔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채 단순히 높아진 공약 이행률이 이 지자체장의 이 성과처럼 홍보되는 점은 어딘가 좀 씁쓸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지에 따라서 더 확대하거나 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줄임으로써 처음에 선거 때 그냥 선심성 헛공약 날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격려를 하지 질책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금융당국이 저신용자에게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서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저신용자 대출이 100억 원 이상 또는 대출 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21곳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된 우수 대부업체는요. 은행권에서 이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 상품 중개도 허용이 됩니다. 앞서 법정 최고 금리를 24%에서 20%로 줄인 금융당국은요.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을 했습니다. 주요 은행들이 신규 대출도
중단하고 있고 네.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도 줄이고 있잖아요. 네. 이 와중에 나오는 조치라서 말이 좀 있죠. 이 시중은행 규제가 시행되는 시점에 발표를 해서 일부에서는요, 은행 대출 막힌 서민들을 대부업체로 내모는 격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당국은요, 우수 대부업자 선정 관련한 것은 3월부터 진행이 됐던 사항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대부업을 대상으로 규제 일변도했는데 첫 규제 완화를 꺼내든 것은요. 법정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문을 닫는 대부업체들이 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저신용자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우려가 현실화되기 전에 정부가 어느 정도 이 통로를 열어준 거다 이렇게 업계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요. 은행권은 솔직히 중소기업에도 대출을 하는데 많이 까다로운 편인데요. 이 대부업체 대출을 기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정책의 실효성은 결국 은행권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자금 조달이 원활해야 되는 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좀 분명해 보입니다만 이 정부의 정책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지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지는 꾸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 기자 말을 들으면서 정부의 정책이 힘든 서민들에게 정부가 좀 감당해야 되는 짐을 자꾸 떠넘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자꾸 드네요. 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4분기부터 청소년과 임신부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12살에서 17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2 청소년층과 임신부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이 단체 생활을 하는 청소년층이 접종을 하면 대면 수업 확대 등 교육 정상화 그리고 지역사회 유행을 더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진행됐던 고3 접종과는 다르게요. 청소년층은 개별 학생과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이 상황이 워낙 급박해서 네. 임상 기간이 좀 짧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른들도 굉장히 맞으려고 그러면 좀 고민이 좀 있었는데 네. 어린아이나 특히 임신 상태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죠.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맘카페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요, 이 백신 후유증을 언급을 하면서 아이에게는 권유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어른들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아이의 접종은 사실 좀 주저하게 된다. 이런 의견 공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요, 12살 이상 모든 청소년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례도 있는데요. 이 세계보건기구는 16살 이상은 접종을 권고를 하지만 12살에서 15살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 한해서 접종할 것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12살에서 17살은 면역 관련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게만 접종을 하다가 현 시점에서는 16살에서 17살에 한정을 해서 접종을 하고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16살 이상은 모두에게 그리고 12살에서 15살 사이는 고위험군에게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미국이나 유럽보다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작아서 이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 위험 대비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화이자의 12살에서 15살 임상시험군이 2,000명 아래로 매우 적어서 성장하고 있는 단계의 소아청소년에게 백신이 끼칠 영향은 성인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요 며칠 날씨를 보면 가을이 오는구나 느껴지는데요. 네. 그러면 또 독감 주사 맞을 시기가 다가오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예방 접종을 하고 있어서 코로나를 맞은 사람들이 또 독감 예방 접종을 또 해도 괜찮은가? 아니면 나는 이미 대부분 사람들이 코로나 접종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독감 접종을 해도 괜찮은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년이면 이르면 9월 말부터 해서 이 독감 백신 접종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 접종 기간이 겹친 연령대도 있습니다. 또 미리 코로나19 접종을 맞으신 분들도 있고요. 방역 당국은요,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 접종 간격을 처음에는 최소 14일 둘 것을 권고를 했다가 최근에는 간격을 두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하지만요, 역시나 이것도 임상 시험 결과가 연구 결과가
결과가 없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 없는데요. 지난해를 돌아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 독감 유행이 크지 않았고요. 젊은 층의 경우에는 개인 면역에 따라서 걸려도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독감 백신보다는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할 것을 방역 당국이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